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조용한 기술 수출국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K-방산의 눈부신 성과는 한국이 단지 제조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글로벌 안보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국 미사일 체계 등은 수십 개국의 군 현대화 계획에 포함되며 한국형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다. 그것은 외교, 경제, 기술, 국격이 함께 움직이는 복합 산업이다. 2022년 기준 170억 달러였던 방산 수출은 2024년 220억 달러를 넘겼고 2025년 들어서는 사상 첫 3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 수치는 세계 10위권 이내의 무기 수출국이라는 단순 순위를 넘어 기술력 기반의 신뢰 가능한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의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중동,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에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방산 수출은 흔히 정치적 동맹, 군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데 한국은 미국, 유럽, 나토 등 기존 서방권뿐만 아니라 전통적 비서방 국가들과도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확립하고 있다. 이는 곧 중립적 기술 수출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대응 능력, 그리고 민군 협력의 성공 모델이 있다.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관련 기관들이 민간 기업과 협업하며 빠른 납기, 안정된 품질,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단순히 무기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전술 운용, 훈련, 정비, 공동 R&D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보 패키지가 한국형 모델이다. 2025년 한국은 이제 단순한 구매 대상을 넘어 함께 전장을 분석하고 기술을 진화시키는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 이는 단지 무기의 진출이 아닌 대한민국 안보산업의 세계 무대 진출 선언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국가는 단연 폴란드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된 한국-폴란드 간의 방산 계약은 2024년까지 약 17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고, 이는 양국 간 군사 협력의 전환점을 상징한다. 특히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도입은 단순한 무기 수입을 넘어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전략적 파트너십 모델로 발전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 현대화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왔다. 나토 NATO의 동부 방어선에 위치한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미국, 독일 무기 체계에 의존했지만 속도와 효율, 비용 면에서 한국산 무기의 가성비와 납기 이행력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실제로 K2 전차는 유럽 기후와 지형에 맞게 현지화된 KEPL 모델로 진화했으며 K9 자주포 역시 유럽형 표준에 맞는 개량형으로 공급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 공장 설립과 인력 훈련 프로그램, 정비 인프라까지 포함된 장기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폴란드는 자국 군수 산업을 성장시키고 한국은 유럽 내 신뢰도와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다. 더불어 양국은 향후 유럽 제3국 대상 공동 수출까지 협의 중이다. 폴란드 국민들의 한국 무기 신뢰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차 시범 운용, K9 사격 영상 등이 폴란드 국영방송과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산보다 우수하다는 이미지가 고착되었다. 이는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이 단순한 계약 이상의 국가 브랜드 효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다. 폴란드 수출 성공은 유럽 전체에 미친 파장도 크다. 체코,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은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 협의 또는 공동 시연 테스트를 추진 중이다. 과거에는 Mi-동-F 무기 체계만 존재하던 유럽 전장에서 K-디펜스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탄생한 것이다. 폴란드는 이제 단순한 고객이 아니다. 한국과 함께 유럽의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파트너다. 그리고 이 협력의 성공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 판도를 어떻게 뒤바꾸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중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지배해온 시장이었다. 그러나 2023년을 기점으로 한국 방산이 중동 안보 지형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는
K-방산의 신뢰성과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도입과 기술 협력을 본격화했다. UAE는 2023년 FA-50 도입 협상을 시작으로 천공-II 미사일 시스템 구매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이 미사일은 중거리 지대공 방어 체계로 중동 내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고성능 체계다. UAE 국방부는 한국의 무기 성능뿐 아니라 빠른 납기, 유연한 기술 이전 조건, 군사훈련 패키지까지 포함된 협상 조건에 높은 만족을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이 무기 공급국을 넘어 전략적 군사 파트너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K9 자주포, K2 전차 도입을 포함한 현지 생산 및 부품 조립, 공장 설립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우디는 비전 2030 정책 아래 자국의 국방 산업 자립도를 높이려 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부합하는 기술 협력 파트너로 부상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현지 산업 육성 모델까지 아우르는 한국 방산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상징한다. 중동은 기후 조건이 혹독하고 군사적 위협이 복잡하다. 이 속에서 한국 무기 체계는 고온 환경 시험, 사막 작전 전술, 실전 테스트 등을 모두 통과하며 뛰어난 내구성과 실전성을 입증했다. K-방산은 기술은 있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초기의 편견을 깨고 중동에서 미국산 무기의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동 고객들은 이제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신뢰 기반의 협력을 원한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고객 맞춤형 기술 지원과 군사훈련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며 중동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다. 이제 중동은 한국에 있어 신시장이 아닌 전략 요충지다. K-방산은 사우디, UAE를 교두보 삼아 바레인, 오만, 이집트 등 광범위한 중동권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무기 판매를 넘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의 연장선이다. 동남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중저가 무기 시장으로 평가받아왔지만 최근 들어 첨단 무기 수요와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K-방산에 주목하는 주요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무기 체계의 가성비와 정밀함, 신속한 납기를 높이 평가하며 실질적인 계약과 협력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주목할 국가는 필리핀이다. 필리핀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국내 반군 문제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FA-50 2차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개발한 경공격기이자 고등훈련기로 가볍고 민첩하면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필리핀 공군은 이를 통해 전투기 운용 역량을 단숨에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은 훈련, 정비, 무장 패키지까지 제공하는 종합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K-방산의 오랜 고객이다. 특히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의 공동 참여국이라는 점에서 매우 전략적인 협력 관계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일부 분담금 납입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2024년 재협상 타결로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한국은 동남아 유일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파트너를 확보했고 인도네시아는 향후 기체 도입 및 기술 이전, 공동 생산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방산 수출을 넘어선 장기적 기술 동맹이라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KAI의 FA-50 도입 협상에서 유력한 고객으로 꼽히고 있다. 2023년-2024년 사이 MRCA 경공격기 사업 입찰에서 유력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FA-52 인도, 태국, 필리핀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또한 한국의 외교적 지원과 현지 훈련 기반 시설, 제공 등 국가 차원의 포괄적 패키지 제안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현재는 계약 세부 조율 단계로 알려져 있으며 계약이 성사될 경우 동남아시아 내 FA-50 벨트가 구축될 수 있다. K-방산이 동남아시아에서 성공하는 핵심은 가성비와 신뢰성, 그리고 유연한 파트너십 태도다. 한국은 고객 국가의 전략, 지리, 정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무기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으며 단기 납품에만 머물지 않고 중장기 협력 체계를 중시한다. 이는 무기만 파는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다. 무엇보다도 동남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중 갈등과 남중국해 분쟁이라는 안보 리스크 한가운데 있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맞고 있다. 2025년 현재 동남아시아는 더 이상 소규모 계약 지역이 아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잇는 K-방산 삼각축은 향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이 아시아 안보 질서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핵심은 단순한 물량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실전성에 있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FA-50, 천국-II, KE 흑표 전차처럼 특화된 무기 플랫폼들이 비대칭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세계 시장을 매료시킨 대한민국 무기들의 기술적 강점을 살펴본다. 먼저 FA-50은 KAI 한국항공우주산업가 개발한 경전투기이자 고등훈련기이다. 고성능에 경량화된 이 전투기는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과 공중 교전 기능을 겸비하고 있으며 F-16의 70% 수준의 능력을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구현해낸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도 운영 비용이 낮고 유지 보수가 간편해 공군 전력을 빠르게 구축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된다. 이미 필리핀, 인도, 태국, 이라크 등에서 실전 배치되어 호평받고 있으며 2025년에는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로의 추가 수출이 예정돼 있다. 다음은 천국-II. 일명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이 미사일 체계는 고도 40km 이내의 항공기,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정밀 요격할 수 있다. 특히 적외선 탐지 추적 기술과 4등급 요격 정밀도를 결합한 다중 유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처음으로 천국-II를 도입하며 사우디 및 카타르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이제 단순한 수출을 넘어 지역 방공망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KE 흑표 전차는 단연 한국 방산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다. 4세대 전차에 해당하는 이 무기는 자동 장전 시스템, 적응형 서스펜션, 복합 장갑 등 첨단 기술이 집약돼 있으며 습지 산악사막 등 다양한 기후와 지형에서도 완벽한 기동력과 화력을 보장한다. 실제로 유럽형 KEPL 모델은 폴란드 현지 지형에 맞춰 개량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 및 노르웨이형 모델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표준화된 부품 체계와 모듈 방식, 설계 덕분에 타국가에서의 유지 보수도 용이해 장기 운용에 탁월한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이들 무기는 단순히 팔리는 무기가 아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상징하는 무기 체계이며 이는 곧 수출국이 아닌 기술 리더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로 이어진다. 각 무기마다 공동 개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의 옵션이 포함되며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국방 산업 육성이라는 전략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K-방산의 성공은 결국 기술에서 출발해 신뢰로 완성되는 공식이다. FA-50은 날렵하고 정확하게, 천궁은 하늘을 지키며 KE는 대지를 압도한다. 세계는 지금 싸고 빠른 무기가 아닌 똑똑하고 진화하는 무기를 선택하고 있고 바로 거기에 한국이 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이제는 본격적인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작동하고 있다. 과거엔 외교가 무기 수출을 도와주는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무기 수출 자체가 외교의 문을 열고 동맹의 깊이를 결정짓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중동, 유럽, 동남아 등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유럽 안보 질서 내에서의 한국의 입지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나토 NATO 회원국인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를 선택함으로써 한국은 미국과 독일 중심의 무기 시장에 제3의 신뢰 파트너로 등장했다. 이후 루마니아, 체코, 노르웨이와의 접촉 또한 외교 경로와 병행되고 있으며 이는 무기 수출이 외교 네트워크 확장의 첨병이 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동의 경우는 더욱 복합적이다. 한국은 이슬람 문화권과의 직접적 외교 경험이 많지 않았으나 UAE와 사우디를 중심으로 방산 협력이 시작되며 문화교육 에너지 분야로까지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방산 협정을 통해 고위급 왕세자 방한, 국빈 방문, 공동 프로젝트 체결 등이 이어졌고 이는 전통적 외교 관계 이상으로 신뢰가 구축된 사례로 평가된다. 총을 먼저 팔고 외교를 이어가는 새로운 외교 모델이 등장한 것이다.
또한 방산 수출은 개도국 대상 개발협력 외교와도 연결된다. 동남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한국 무기를 도입하며 훈련, 정비,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단순 무기 수입이 아닌 장기적 안보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주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보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반자로 포지셔닝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은 방산 외교를 통해 국방 산업을 넘어선 전략 파트너십 국가로 격상되고 있다. 방산 수출 계약 이후 정례 안보회의, 인적 교류, 기술 공동 개발, 심지어 문화 교류까지 확장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선진국만 가능했던 외교 방식이다. 이제 한국은 무기 한 자루가 아니라 외교의 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된 셈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공공외교 경제외교 군사외교가 통합된 전략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각국 대사관이 방산 홍보에 참여하고 정상 외교에서 무기 협상이 이루어지며 군사 고위급 채널이 외교 사절단과 함께 움직이는 입체적 외교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이다. 결국 한국의 방산 수출은 경제적 성과를 넘어 국가 외교력의 척도이자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무기를 파는 동시에 가치를 전파하고 신뢰를 쌓으며 동맹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 공식. 지금 세계는 한국을 무기를 통해 다시 보기 시작했다. K-방산의 성공 이면에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이 있었다. 한국은 단기간 내 방산 수출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기술 장벽, 국제 정치, 국내 여론, 생산 능력의 한계 등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K-방산은 스스로의 생존력을 입증하며 성장해왔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현실적 문제는 국제 경쟁의 벽이었다. 세계 방산 시장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소위 전통 강국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새로 진입하는 국가에 대한 정치적 견제와 기술적 무시는 일상적이었다. 특히 한국의 방산 제품은 초기에 가성비 제품으로만 인식되며 고급 시장에서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실전 테스트, 그리고 폴란드, 필리핀 등 국가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한국은 점차 신뢰할 수 있는 고급 무기 공급국으로 재평가받게 되었다. 두 번째 도전은 생산 및 납기 능력에 대한 우려였다.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대규모 방산 공장을 운영하는 체계가 부족했으며 갑작스러운 대형 수출 계약이 몰리면서 납기 지연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방산 기업들은 생산 라인 자동화, 협력업체 확대, R&D 연계 생산 모델 도입 등 전방위적 개편에 착수했다. 특히 한화, LI지넥스원, KAI 등 주요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대응 시스템을 수립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 또 하나의 큰 장벽은 국내 여론과 윤리성 논란이었다. 일부 국가는 인권 문제가 지적되거나 내전 중인 지역이었고 이에 대해 국내 일부 언론과 NGO들은 한국이 무기를 팔아 분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방산 수출의 원칙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투명한 수출 심사 및 국회 보고 체계를 강화했다. 그 결과 한국은 윤리적 수출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과의 조율 문제도 있었다. 한국산 무기들이 미국 무기 체계와 충돌하거나 미국의 수출 규제 조항에 저촉되는 문제가 간헐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 간 상호 운용성 확보, 기술 공동 개발, 조기 통보 체계 구축 등 협력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경쟁하면서도 협력 가능한 대안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술 자립과 부품 국산화의 한계도 극복 과제였다. 일부 핵심 부품은 여전히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했고 이는 수출 협상에서 발목을 잡는 변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산 부품 국산화 로드맵,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방산 진입 촉진, 소재 마이너스 부품 마이너스 장비, 클러스터 육성 등으로 기술 자립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K-방산의 위상은 한순간에 쌓인 것이 아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의 신속한 대응, 유연한 전략 조정,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 유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위기를 넘을 때마다 한국은 더 강해졌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지금의 K-방산을 만들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경험들이 쌓인 결과였다. 2025년 현재
K-방사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 다음이다. 과연 한국은 앞으로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K-방산의 다음 10년을 위한 전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우선 첨단 미래 무기 분야에서의 투자와 도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레이저 무기, 드론 군집 체계, 극초음속, 미사일, AI 기반 전장 관리 체계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1, ADD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중심이 되어 K-디펜스 2035 전략을 실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방위산업 특별 R&D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분야는 우주방산과 사이버 전장이다. 2024년 발사된 차세대군 정찰위성은 한국의 독자 정찰 능력을 강화했으며 향후 국방우주청 신설과 함께 우주 기반 무기체계 연구와 위성 네트워크 전술 운용 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방산 분야에서도 APT 방어 사이버전 모의 훈련 체계, 국산 암호 기술 탑재 무기 플랫폼이 등장하며 디지털 방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전략은 방산 생태계의 내실 강화다. 단순히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대학연구소 등과의 협업 생태계를 넓히고 수출 중심에서 국내군 현대화와 전력 소요, 연계로 이어지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수출만 잘하는 방산이 아닌 국내 안보를 지키고 해외 신뢰까지 확보하는 이중 안보 구조로 진화하는 것이다. 시장 측면에선 중남미, 아프리카, 인도양 국가들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다. 콜롬비아와 FA-50 수출이 협의 중이고 모로코, 이집트, 케냐 등도 K9, K2에 관심을 보이며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과 무기 거래를 넘어 기술 이전, 훈련, 민군 협력 등 포괄적 파트너십을 선호하며 단순 구매가 아닌 장기 신뢰 국가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글로벌 방산전략본부를 신설하고 외교부산업 부방사청무역협회가 연계된 글로벌 안보산업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는 방산을 단순 군사산업이 아닌 경제 외교 기술을 총망라한 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하겠다는 국가 의지를 보여준다. 이로써 방산은 수출을 넘어 한국 경제와 외교의 핵심 기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결국 K-방산의 미래는 단지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전략적으로 연결되느냐에 달려있다. 기술, 외교, 안보, 산업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대안이 아닌 표준이 될 수 있다. 이제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장을 설계하는 나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